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병철입니다. 올해 72살이 되었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40년간 운영해온 구멍가게가 재개발로 철거되는 날이었습니다. 좁지만 정든 문방구 안 딸린 방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평생을 이 작은 방에서 살았던 저에게 이곳을 떠난다는 건 곧 인생의 종착역과도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벽지의 얼룩 하나하나가 제 인생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첫날 가게 문을 열었을 때의 설렘, 아들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 아내와 사별했을 때의 슬픔. 모든 것이 이 작은 방에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떡하지? 마치 옆에 아내가 있는 것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똑똑한 당신이 있었다면 얘가 이렇게 내쫓기지는 않았을 텐데. 밤새 뒤척이다 겨우 눈을 감았는데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아침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무겁기 그지없었습니다. 일찍 일어나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먼지 쌓인 학용품들, 색바랜 잡지들, 그리고 구석에 놓인 오래된 스케치북. 모든 것이 제 인생의 일부였습니다. 문방구 한켠에 있던 작은 거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흰머리가 된 제 모습이 낯설었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구나.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적, 이 가게를 처음 열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제가 꼭 성공해서 효도하겠습니다. 그때 제 다짐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꿈은 점점 멀어졌고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그래도 이 작은 가게에서 평생을 보내며 나름의 행복을 찾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아, 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니? 마지막으로 본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비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을 열고 햇살을 맞이했습니다. 따스한 햇볕이 얼굴에 닿자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40년이라 참 긴 시간이었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옆집 박씨 아저씨가 지나가다 말을 걸었습니다. 병철 씨, 오늘이 마지막 날이지? 참 섭섭하네. 그러게 말입니다. 40년 세월이 꿈만 같네요. 어디로 가실 건가? 글쎄요. 아들 집에 가볼까 합니다. 그래, 아들이 있으니 다행이지. 힘내게. 박씨 아저씨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아들, 과연 나를 받아줄까요? 시계를 보니 철거팀이 올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게 안을 정리했습니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으며 각 물건에 담긴 추억을 되새겼습니다. 문방구 계산대 앞에 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손님들을 맞이했던 이곳. 이제는 추억 속으로 사라질 것이란 생각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잘 있어라. 내 평생의 벗이었던 가게야. 눈물을 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스케치북을 꺼내 펼쳤습니다. 젊은 시절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꿈 많던 그 시절이 그리워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게 있었나. 까맣게 잊고 있었던 제 옛 모습을 보며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거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짐을 챙겼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안녕. 목매인 목소리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중장비가 도착하고 있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무너져 내리는 가게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벽돌 한 벽돌 무너질 때마다 제 가슴도 함께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김 씨, 이거 보상금입니다. 확인하시고 서명해 주세요. 공무원이 건넨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1,500만 원, 제 인생 전부를 평가한 금액이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제 전 재산이자 미래였습니다.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계속 고민했지만 역시 아들 집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택시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제 인생의 전부였던 가게가 서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택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떠나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들은 저를 받아줄까요? 불안한 마음을 안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아들의 아파트 앞에 서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일까요? 마지막으로 이곳에 온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떼던 날의 감격, 학창시절 받아온 상장들. 그리고 성인이 되어 집을 나가던 날. 그 후로 우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아들의 집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 겨우 눌렀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리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라 어리둥절한 표정이더니 곧 저를 알아보고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내가 왔다. 아들 좀 볼 수 있을까?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더니 저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낯선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이 집은 제게는 너무나 어색했습니다. 여보, 아버님이 오셨어요. 며느리가 안방을 향해 외쳤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모습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의 얼굴에 짜증 섞인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버지, 왜 오셨어요? 전화라도 하고 오시지. 차가운 목소리로 아들이 말했습니다. 제 마음에 서늘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아, 너무 오랜만이구나.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갑자기 왜 오신 거예요? 무슨 일 있어요? 아들의 차가운 말투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키운 아들이 맞나 싶었습니다. 그게 아빠가 좀 어려운 상황이 생겼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또 돈 문제예요? 제가 돈이 많은 줄 아세요? 아들이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짜증난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해보세요. 뭐 때문에 오신 거예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40년의 세월, 철거된 가게, 그리고 지금의 제 처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내가 이제 갈 곳이 없구나. 겨우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는 불안한 듯 아들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뭐요? 무슨 소리예요, 그게?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가게가 철거됐다. 재개발 때문에.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 진짜 미치겠네. 그럼 보상금은요? 아들의 목소리가 더욱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전부다.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은 봉투를 열어 금액을 확인하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게 다예요? 평생 장사해서 고작 이거밖에 안 돼요? 그 말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제 인생이 한순간에 무가치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내야.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우리도 빚내서 겨우 사는 판에 아버지까지 모실 여유 없어요. 아들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난 너의 아버지인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상이 달라졌어요, 아버지. 이제 그런 거 안 통해요. 자식한테 의지하려 하지 마세요. 아들의 말은 칼날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들리는 바람 소리만이 이 정막을 깨고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구나.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겨우 버텼습니다. 미안하다. 배 끼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짜증난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잘 있어야. 마지막 인사를 남기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제 마음도 닫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파트 밖으로 나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움보다 더 아픈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는 제 다리가 무거웠습니다. 평생 일구어온 모든 것을 잃고 이제는 가족마저 잃은 저는 그저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구름처럼 제 미래도 암울해 보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라곤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찜질방으로 향하는 길, 차가운 바람이 제 마음까지 얼어붙게 했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목적지가 있다는 자신감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게는 더 이상 갈 곳도 돌아갈 곳도 없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 섰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득 제 인생이 이 빨간 불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춰 섰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 그래도 언젠가는 초록 불이 켜지겠죠? 옆에 서 있던 젊은이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그제야 제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황급히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습니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초록 불로 바뀌자 사람들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저도 그 흐름에 따라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빨간 불에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을 걸으며 문득 옛 생각이 났습니다. 아들이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그 작은 발로 이렇게 걸어왔었죠. 그때 제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그 아들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길가에 있는 벤치에 잠시 앉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부부가 아이의 손을 잡고 지나갔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행복이 묻어났습니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우리도 저랬었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다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찜질방으로 가는 길, 작은 공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그들도 저와 같은 처지일까요? 공원에 들어가 빈 벤치에 앉았습니다. 옆 벤치에 노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처음 뵙네요. 이 동네 사시는 분 아니죠? 네, 그냥 지나가는 길입니다.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어려운 일 있으세요? 얼굴이 어두워 보이네요. 노인의 말에 제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가 이제 갈 곳이 없어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노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조금 위로받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에 저 혼자만 이런 처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견디셨어요?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루하루 버텼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이렇게 살아있네요. 노인의 말에 작은 희망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을 담아 인사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찜질방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이 자꾸 느려졌습니다. 그곳에 가면 정말 제 인생이 끝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문득 길가의 전광판에 시간이 보였습니다. 오후 6시.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가게 문을 닫고 방에서 휴식하던 때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돌아갈 가게도 방도 없었습니다. 찜질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려는 순간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대로 들어가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걸까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문을 열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가 제 차가운 마음까지는 녹이지 못했습니다. 접수대 앞에 섰습니다. 하루 묵을 건데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말했습니다. 네, 8,000원입니다. 지갑에서 10,000원을 꺼내 건넸습니다. 거스름돈을 받아들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이게 제 집세인 걸까요? 옷장 앞에 서서 작은 가방을 넣었습니다. 평생 모은 짐이 이것뿐이라니.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탕 안으로 들어가려다 문득 멈춰 섰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초라하고 피곤해 보이는 노인. 그게 정말 저였을까요? 이대로 무너질 순 없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지만 아직 제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으며 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찜질방에서 며칠을 보내고 나니 돈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혼자 살만한 저렴한 방 없을까요? 부동산 중개소를 찾아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세상에 저렴한 방 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도 한번 알아볼게요. 중개인의 말에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며칠을 돌아다닌 끝에 겨우 한 곳을 찾았습니다. 반지하 작은 방이었습니다. 여기가 내가 살 곳인가?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은 겨우 5평 정도였습니다. 창문은 작아서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 자국이 보였습니다. 월세는 25만 원입니다. 보증금은 500만 원이에요. 집주인의 말에 잠시 계산을 해봤습니다. 1,500만 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빼면 1,000만 원. 여기서 월세와 생활비를 계산해보니 2년 정도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는 생각만 해도 막막했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이것이 제 새로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살았던 가게와 집을 떠올리니 눈물이 났습니다. 짐이라고는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 가방을 놓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살림살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처 중고가게에서 겨우 이불과 작은 밥솥을 샀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척이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자리를 찾아봐야겠어. 결심하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 찾아간 곳은 인력사무소였습니다. 제가 일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르신, 죄송하지만 그 나이면 일 구하기가 힘들어요.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식당이었습니다. 설거지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고, 어르신. 젊은 사람도 많은데 어떻게 노인을 쓰겠어요? 하루 종일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지만 모든 곳에서 거절당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에 나 같은 늙은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는 건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노인 빈곤 문제를 다루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노인 빈곤율 OECD 1위. 많은 노인들이 생계를 위해 폐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 순간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나도 폐지를 주워볼까?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어디서 어떻게 폐지를 주어야 할지 몰라 헤맸습니다. 어르신 처음이세요?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부끄러운 마음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기 봐요. 이렇게 끈으로 묶어서 손수레에 실으면 돼요. 할머니가 친절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게 폐지 줍는 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손수레도 없어서 큰 마대자루를 들고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폐지를 주워도 겨우 3,000원 정도.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이라도 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는 생각에 참았습니다. 아이고, 허리야. 쓰레기통을 뒤지다 허리를 굽혔다 펴기가 힘들었습니다. 지나가던 젊은이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이내 다시 폐지를 주었습니다. 자존심보다는 생존이 중요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요령이 생겼습니다. 어느 시간에 어디를 가면 폐지가 많은지 알게 되었고 고물상 관계자와도 안면을 텄습니다. 병철 씨, 오늘은 좀 많이 주워왔네. 고물상 주인 김 씨가 말했습니다. 네, 오늘은 운이 좋았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돌아다닌 결과였습니다. 폐지를 팔고 받은 돈으로 라면을 샀습니다. 방에 돌아와 라면을 끓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 알았겠나. 라면을 먹으며 문득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잘 살고 있겠지. 순간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동안 아들은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이를 악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결심했습니다. 언젠가는 꼭 이 상황을 벗어나리라고. 그리고 아들에게 제 존재를 보여주리라고. 기다려라. 언젠가는 내가 다시 일어설 거야. 주먹을 꽉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때로는 절망에 빠지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제 안에 작은 불씨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비록 지금은 폐지를 줍는 노인에 불과하지만 언젠가는 다시 일어서리라는 희망. 그 희망 하나로 저는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폐지를 주우러 나간 어느 날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던 중 문득 익숙한 동네에 들어섰습니다. 아들 집 근처였습니다. 여기까지 왔나?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손주였습니다. 우리 손주. 가슴이 뛰었습니다. 손주는 학교에서 나오고 있었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도 모르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수야. 떨리는 목소리로 손주를 불렀습니다. 손주가 돌아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못 알아보는 듯 했지만 곧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 놀람이 묻어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다. 잘 지냈니?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았습니다. 민수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얼마나 컸는지. 할아버지 어디 계셨어요? 아빠가 할아버지 연락 안 된다고 했는데. 민수의 말에 쓴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좀 바빠서. 거짓말이 목에 걸렸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손주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민수야,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며느리가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수가 놀란 듯 쳐다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제게 차가운 눈길을 보냈습니다. 아버님, 여기서 뭐 하세요? 그냥 지나가다 우연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우리 가자. 며느리가 민수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할아버지랑. 민수가 망설이는 듯 했지만 며느리는 아랑곳하지 않고 민수를 데리고 갔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히 계세요. 민수의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렇게 손주는 제 앞에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차가운 눈빛, 민수의 안타까운 표정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쳐다봤지만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아닌가 보다. 중얼거리며 터덜터덜 걸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처음으로 소주를 샀습니다. 평생 술을 멀리했지만 오늘만큼은 마시고 싶었습니다. 여보, 미안해. 오늘은 좀 마실게.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소주 한 병을 따고 첫 잔을 들이켰습니다. 쓰디쓴 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술 때문인지 마음 때문인지 분간할 수 없었습니다. 한 잔, 두 잔. 잔을 거듭할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어느새 병이 비었습니다. 방 안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고통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려다 그만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아이고. 바닥에 엎드린 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눈앞에 무언가가 보였습니다. 오래된 스케치북이었습니다. 이게 뭐지? 어렴풋이 기억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가 취미였던 기억. 까마득히 잊고 있었습니다. 힘겹게 몸을 일으켜 스케치북을 집어들었습니다. 먼지를 털어내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이런. 놀라움에 눈이 커졌습니다. 제가 그렸던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풍경화, 인물화, 정물화. 미숙하지만 열정이 느껴지는 그림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좋아했었나? 새삼 깨달았습니다. 문득 그리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습니다. 무엇을 그릴지 고민하다 문득 떠오르는 게 있었습니다. 손주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만난 민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감을 되찾아갔습니다. 선 하나하나를 그어갈 때마다 마음이 차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얼굴의 윤곽, 눈, 코, 입. 민수의 모습이 종이 위에 서서히 나타났습니다. 민수야. 그림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그림 위로 눈물 자국이 번졌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무능해서.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술에서 조금 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아픔은 여전했습니다. 그래도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랜만에 그림을 그리니 옛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래. 난 그림을 그리는 게 좋았지. 미소 지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이 재능으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이걸로 뭔가 해볼 수 있을 거야. 희망의 불씨가 켜졌습니다. 밤새 그림을 그렸습니다. 손주의 얼굴, 옛 가게의 모습, 아내와의 추억. 온갖 것들을 그렸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연필을 놓았습니다. 피곤했지만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뭘 그려볼까? 기대에 부풀어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요. 꿈에서 깨어났을 때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이다. 새로운 결심을 하며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지만 여전히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무거웠습니다. 오늘도 힘내자. 스스로를 다독이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오전 내내 폐지를 주웠습니다. 때로는 쓰레기통을 뒤지고 때로는 길가에 버려진 상자들을 주워 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근처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쉼터가 되었습니다. 간단히 도시락을 먹고 잠시 쉬었습니다. 이제 좀 그림이나 그려볼까? 주머니에서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공원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 벤치에 앉은 사람들, 뛰어노는 아이들. 그림을 그리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좀 그려주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한 꼬마 아이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될까?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순수한 눈빛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 앉아보렴. 아이를 벤치에 앉히고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랜만에 사람을 그리는 거라 처음엔 좀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손에 감각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제 코가 너무 크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의 말에 웃음이 났습니다. 알았다. 잘생긴 코로 그려줄게. 농담을 주고받으며 그림을 그렸습니다. 조금 과장되게 하지만 아이다운 모습으로 그렸습니다. 큰 눈, 장난기 가득한 미소, 그리고 아이가 원하는 대로 작고 예쁜 코로 그렸습니다. 자, 다 됐다. 그림을 보여주자 아이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우와, 정말 멋져요. 엄마, 이리 와서 봐요. 아이가 엄마를 불렀습니다. 아이 엄마가 다가와 그림을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정말 잘 그리셨네요. 우리 아이 똑 닮았어요. 그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 장 그려주세요. 우리 아이도 그려주실 수 있나요? 사람들이 하나둘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순간 당황스러웠지만 이상하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 네, 그려드리죠. 용기를 내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1명, 2명. 사람들의 얼굴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특징을 살려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때로는 과장되게, 때로는 귀엽게. 사람들은 제 그림을 보고 웃었습니다. 어떤 이는 감탄했고, 어떤 이는 신기해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재능이 있으세요. 이런 그림은 처음 봐요. 정말 독특해요. 사람들의 칭찬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문득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젊었을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생계 때문에 포기했던 그 시절. 이제야 다시 그림을 그리게 되다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해가 저물 때까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처음엔 무료로 그려주다가 나중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정도는 받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걸로 저녁이라도 드세요.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머니에는 그날 번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폐지를 팔아번 돈보다 더 많았습니다. 이게 꿈인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꿈속에서 아내를 만났습니다. 여보, 잘하고 있어요. 당신의 재능을 꼭 펼치세요. 아내의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로운 희망을 안고 일어났습니다. 이제 폐지를 줍는 것만이 아닌 그림으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열심히 해보자. 스케치북을 들고 다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한 아이의 순수한 요청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게 참 신기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많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앞으로의 삶이 조금은 밝아 보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들고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과연 누가 와줄까? 불안한 마음에 손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다 첫 손님이 왔습니다. 어제 그림을 그려준 아이의 친구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그려주세요. 아이의 밝은 목소리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처음에는 무료로 그려주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와, 정말 재미있어요. 할아버지, 제 친구도 그려주세요.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해가 질 무렵 한 젊은이가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재능 있으신데 왜 무료로 하세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는 조금씩 돈을 받아볼까 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조심스레 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00원, 2,000원 정도.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이 정도 실력이면 더 받으셔도 돼요. 할아버지, 너무 싸요. 이건 제 성의예요. 사람들의 따뜻한 반응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원에 대단한 할아버지 화가가 있대. 캐리커처를 정말 재밌게 그리신데 주말이 되자 공원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저를 찾는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공원의 할아버지 화가. 어느새 그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 보니 손이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보람과 기쁨이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제 그림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때로는 1시간 이상을 기다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실력이 부족해서.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밤마다 그림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더 빠르고 더 재미있게 그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유튜브로 다른 화가들의 기술을 배웠고 미술책도 구입해 공부했습니다.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다니. 가끔은 지치기도 했지만 그럴 때마다 사람들의 웃는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한 달, 2달. 시간이 지날수록 실력이 늘어갔습니다. 이제는 10분 만에 캐리커처를 그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점점 더 잘 그리세요. 와, 이번엔 더 재밌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점점 좋아졌습니다. 그에 따라 수입도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이제 배지는 안 주워도 되겠어. 그날 밤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제 그림을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그 후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할아버지, 인스타에서 보고 왔어요. 유튜브에서 영상 봤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유명 연예인이 제 그림을 받으러 왔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팬이에요. 제 그림도 그려주세요. 연예인의 방문 소식이 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TV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도 왔습니다.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70세가 넘어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신 거네요. 네, 늦었지만 제 꿈을 찾은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후 상황은 더욱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유명인들이 줄을 이어 찾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제 팬사인회 때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전시회에 초대하고 싶은데 와주실 수 있나요? 수입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이제는 한 달 월세를 하루 만에 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꿈인가? 가끔 이 모든 게 현실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밤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전과 달리 당당해졌고 자신감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 인생에 대한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멋진 그림을 그려야지. 새로운 다짐을 하며 붓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도전.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어느 날 한 중년 신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갤러리 큐레이터입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제 그림이 갤러리에 걸릴 만한 작품이라니요? 제 그림이요. 그저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려고 그린 건데. 제 말에 큐레이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술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며칠 후 저는 갤러리를 방문했습니다. 하얀 벽에 걸린 현대 미술 작품들을 보며 긴장했습니다. 정말 제 그림이 여기에 걸릴 수 있을까요?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할아버지의 작품은 독특한 매력이 있어요. 현대 사회의 모습을 유쾌하게 풍자하고 있죠. 한 달 후 제 첫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길거리에 웃음을 그리다 김병철 작가전. 전시회 당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미술평론가들, 컬렉터들, 그리고 제 그림을 받았던 사람들. 김병철 작가님의 작품은 현대인의 고독과 그 속에서 피어나는 유머를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평론가의 말에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날 밤 제 그림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시작가는 100만 원. 하지만 경매가는 계속 올라갔습니다.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최종 낙찰가는 1500만 원. 제 가게가 철거될 때 받은 보상금과 같은 금액이었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날 밤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시회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현대 캐리커처의 대가라는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유명 인사들이 제 그림을 사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정치인, 연예인, 스포츠 스타들. 김병철 작가님, 제 초상화를 그려주시면 안 될까요? 다음 앨범 커버를 선생님께서 맡아주셨으면 해요. 수입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을 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공이 저를 행복하게 했을까요? 물론 기뻤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공허함도 느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뭘까?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편지를 받았습니다. 발신인은 제가 처음 그림을 그려준 그 아이였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제 미술학원에 다녀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 꿈을 찾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명예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영감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종종 길거리로 나가 무료로 그림을 그려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아티스트를 위한 장학금도 만들었습니다.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인생 막바지에 꿈을 이룰 수도 있어요. TV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대가가 아닌 희망의 메신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는 가장 큰 명예였습니다. 성공의 정점에 올랐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들에 대한 서운함과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동시에 두려웠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그래, 너가 웬일이냐?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제 모시고 싶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 죄책감이 묻어났습니다.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기쁨, 분노, 아니면 허무함. 무엇이라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이제 내가 우위에 설 수 있구나.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복수. 그동안 꿈꿔왔던 그 순간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그래, 내일 저녁에 집으로 오너라.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고급 아파트. 이제 제가 이룬 성공을 아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때가 왔구나.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제가 원하는 것일까요? 복수로 얻을 수 있는 게 정말 있을까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내일 있을 만남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왔구나. 깊은 숨을 내쉬고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 서 있는 아들 가족. 아들, 며느리, 그리고 손주 민수. 아버님, 며느리가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들어오거라.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의 눈이 점점 커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들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150평 펜트하우스, 호화로운 인테리어, 그리고 벽면 가득 걸린 제 작품들. 이게 다 네 아버지가 이룬 거다.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변했습니다. 특히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역력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아들이 중얼거렸습니다. 앉아라. 이야기나 하자.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조심스레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주 민수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할아버지, 이 그림들 다 할아버지가 그린 거예요? 민수가 물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그린 거란다.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와, 정말 대단해요. 할아버지 유명한 허가세요? 민수의 천진난만한 질문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요즘 사람들이 할아버지 그림을 좋아해 주시더구나.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후회와 부끄러움, 그리고 약간의 질투가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때 저희가 너무 경솔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서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민. 그래,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의외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저희가 아버님 잘 모시겠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순간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제 와서 날 모시겠다고? 괜찮다. 난 여기가 좋구나.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흔쾌히 승낙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아버지... 아들이 말을 꺼내려 했지만 제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럴 필요 없다. 난 이대로 살겠다. 그 말을 끝으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복수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아들 가족의 눈빛이 불안과 기대로 흔들렸습니다. 자, 이제 할 말은 다 했나?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아들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희를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앞으로 정말 잘 모시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폐지를 줍던 날들, 찜질방에서 보낸 밤들, 그리고 그림을 그리며 느꼈던 희망. 깊은 숨을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보다시피 난 이제 너희가 필요 없구나. 내 인생에서 사라져 주렴. 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며느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손주 민수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제발요. 아들이 무릎을 꿇으며 애원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묘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한때 그토록 원했던 장면이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일어나라. 그렇게 해서 용서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나?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해야? 며느리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바라는 걸까요? 복수? 용서? 아니면 그저 잊어버리는 것? 너희에겐 1원도 줄 생각 없다. 당장 나가라.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의 표정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그들은 제 재산을 노리고 온 것일까요? 아니면 진심으로 화해를 원한 걸까요? 할아버지, 민수가 울먹이며 제게 다가왔습니다. 순간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민수야, 너는 좋은 어른으로 자라거라. 내 부모와는 달리. 민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아들 가족이 천천히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언젠가 용서해 주실 날이 오길 바랍니다. 문이 닫히고 집안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후련함, 아쉬움, 아니면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 그리고 마치 오랜 병이 나은 것처럼 몸과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니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 때구나. 천천히 일어나 작업실로 향했습니다. 새 캔버스를 꺼내 이젤 위에 놓았습니다. 붓을 들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을 그릴까? 과거의 아픔, 현재의 성공, 아니면 미래의 꿈. 잠시 후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선 하나하나에 제 인생이 담겼습니다. 폐지를 줍던 초라한 노인의 모습,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며 웃던 순간, 갤러리에 걸린 제 작품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림을 그리고 있는 저의 모습까지. 모든 것이 어우러져 하나의 큰 그림이 되어갔습니다. 이것이 나의 인생이구나.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문득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습니다. 완성된 그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진정한 나의 시작이구나. 피곤했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어떤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어떤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까?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창문을 열어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묘하구나. 끝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 되다니. 이제 저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은 새로운 꿈,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열정. 앞으로 제 인생에 어떤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되면서도 설렜습니다. 그렇게 저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때는 복수심에 불탔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 진정한 행복을 찾았습니다. 제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에게 작은 깨달음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결코 한순간에 끝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잃지 말고 자신의 가치를 믿으세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새로운 그림을 그리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때로는 공원에 나가 사람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기도 하고 갤러리에서 전시회를 열기도 합니다. 아들 가족과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들과는 완전한 용서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지만 손주 민수와는 가끔 만나 그림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은 제 재능은 단순히 성공을 넘어 제 삶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었습니다. 이제는 그림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신을 믿고 앞으로 나아가는 용기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기를. 이제 저는 새 캠퍼스 앞에 섭니다. 내일은 또 어떤 그림이 펼쳐질까요? 그 기대와 설렘으로 오늘도 붓을 듭니다. 인생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아름다운 그림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경상도 시골에서 평생을 살고 있는 73세 김화순입니다. 이 나이까지 살면서 제가 가장 잘한 일이라면 우리 종수를 의사로 키워낸 것입니다. 외동아들 종수를 키우며 농사일과 집안일을 도맡아 했지요. 시골에서 태어나 시골에서 나이 먹은 제가 아들 하나는 잘 키웠다고 자부합니다. 남편과는 종수가 중학교 들어갈 때 사별했지만 저 혼자서도 묵묵히 아들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혼자 사는 여자가 농사짓기가 쉽지는 않았습니다. 화순아, 혼자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재혼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동네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종수 크는 걸 보는 재미로 살면 되죠. 봄이면 마늘 밭에서 일하고 여름이면 오이 따고 가을이면 콩잎 따느라 허리가 휘어졌지만 힘들지 않았습니다. 그 모든 게 우리 종수 잘 되라고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새벽이면 일어나 농사일하고 저녁이면 반찬거리도 마련했습니다. 우리 동네에서 제가 담근 콩잎 장아찌가 제일이라고들 했습니다. 화순이네 콩잎장아찌는 맛이 달라. 너무 맛있어. 라면서 이웃들이 자주 달라고 했지요. 다행히 종수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공부방에서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지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꼭 의사가 될 테니까요. 중학교 때부터 종수가 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매일 밤 책상 앞에 앉아있는 아들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아들 방에 매일 밤 따뜻한 물이랑 과일을 갖다 놓았지요. 종수야, 너무 무리하지 마. 괜찮아요, 어머니. 조금만 더 하면 돼요. 다른 애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공부만 했으니까요. 여름방학 때도 논둑에 앉아서 책을 보던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젖소 우는 소리가 공부하기 딱 좋아요. 그렇게 말하며 웃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농번기에는 제가 일하는 걸 도와주겠다고 나서기도 했지만 저는 말렸습니다.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해. 엄마가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노력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명문대 의대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마당 한가운데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날은 겨울이었는데 눈이 펑펑 내리고 있었지요. 어머니, 내가 해냈어요. 종수가 제 등을 두드리며 말하더군요. 그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의대 간 아이는 종수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날 밤 동네 어르신들이 다 모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화순아, 너는 복 받았다. 아들 하나를 의사로 만들었으니 혼자서도 아들 저리 잘 키웠는데 너가 최고다. 그때 어르신들 축하를 받으며 제 가슴은 얼마나 벅찼는지 모릅니다. 잔치 끝나고 집에 돌아와 종수랑 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제가 어머니 편하게 해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근데 서울은 너무 멀지 않을까? 어머니도 나중에 서울로 올라오세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그때는 그 말이 그저 기뻤습니다. 서울로 올라간 종수는 열심히 공부했고 큰 병원 의사가 되었습니다. 매달 용돈도 꼬박꼬박 보내왔지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혜진이를 만났습니다. 처음 혜진이를 봤을 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혜진이는 키가 크고 날씬했습니다. 화장도 곱게 하고 옷도 잘 입었지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혜진이가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어머님, 저희가 맞선 본 게 아니라 연애해서 만났어요. 그 말투에서 왠지 모를 이상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종수가 어머니 혜진이가 정말 착한 아이예요. 저한테 잘할 거예요. 라며 좋아하는 모습에 저도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결혼식 날 혜진이는 정말 예뻤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지요. 결혼식장은 서울 시내 제일 좋다는 호텔이었습니다. 처음 가본 호텔이라 긴장도 되고 어색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에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날 안사돈이 한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시골 시어머니랑 잘 지낼 수 있을까 걱정이네요. 안사돈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농담으로 넘기려 했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혜진이 친정은 강남에 산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더 열심히 준비했나 봅니다. 제가 평생 모은 돈 3억을 혼수금으로 내어주며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혜진아, 우리 종수랑 잘 살아라. 엄마가 늘 응원할게. 그렇게 말하며 안아주었을 때 혜진이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마음속 불편한 예감이 현실이 될 줄은요. 결혼 초에는 달달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1년이 지나자 혜진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첫 명절이 다가올 때까지만 해도 저는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혜진아, 이번 명절에는 맛있는 음식 많이 준비해 놓을게. 전화로 그렇게 말하자 혜진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친정 부모님이랑 호텔 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요. 설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종수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로 제사상은 제가 혼자 차려왔으니까요. 어머님, 저희는 가서 아버님 제사만 드리면 되죠? 혜진이의 전화를 받고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함께 보내는 것이 명절인데 제사만 드리고 간다니요. 제가 전날 혼자 제사 음식 준비하는 동안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과 호텔 뷔페에서 브런치를 먹었다고 하더군요. 어머님, 호텔 음식이 정말 맛있더라고요. 제사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혜진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명절 음식을 준비하느라 며칠을 고생했는데 호텔 음식 맛있다는 말만 하고 가는 며느리가 서운했습니다. 추석에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호텔 패키지를 예약했다며 제사 지내러 잠깐만 들른다고 했습니다. 종수는 이번에도 바빴습니다. 어머니 병원에 급한 환자가 있어서. 아들의 변명이 늘어갈수록 제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3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지요. 이제는 아예 노골적으로 제사 음식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제사상도 간소화하는 추세래요. 이렇게 많이 준비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먹지도 않을 음식인데. 혜진이의 그런 말들이 하나둘 쌓여갔습니다. 제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을 한 번도 맛있게 먹어주지 않았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면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그래도 우리 종수가 잘 살면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종수도 점점 변해갔습니다. 이제는 제사 때도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어머니 저희 이제 가볼게요. 시계를 보며 서두르는 아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나면 혼자서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했습니다. 허리는 아프고 다리는 붓고 무엇보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마음고생하느니 제사를 아예 안 지내는 게 나을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건 우리 집안의 전통이었습니다. 제가 시집 왔을 때부터 이어온 제사였습니다. 혜진이는 친정에 가서 이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시댁은 너무 구시대적이에요. 호텔에서 편하게 먹으면 될 것을
꼭 이렇게 힘들게 해야 하나요?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구시대적이라고 무시하는 며느리를 보며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래도 참았습니다. 혹시나 제가 뭐라고 했다가 아들 부부 사이가 안 좋아질까봐 걱정되어서였지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가 너무 참은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조금만 더 단호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까지 서운한 일이 생기진 않았을 텐데요. 명절마다 제 마음에 생긴 상처는 점점 더 깊어만 갔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는 곧 더 큰 아픔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3년째 되던 해 손주를 가졌다는 소식을 아들이 전화로 알려줬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어머니 혜진이가 임신했어요. 3개월이래요. 얼마나 기다린 소식이었는지 모릅니다. 저는 바로 장을 보러 나갔습니다. 임신한 며느리에게 뭘 해주면 좋을까 밤새도록 고민했습니다. 청국장 양념도 만들고 멸치볶음도 하고 장아찌도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우리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콩잎 장아찌도 특별히 담가서 가져갔습니다. 아침 일찍 버스터미널에 도착해서 첫 차를 탔습니다. 무거운 반찬 가방을 들고 4시간을 가야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와 손주 생각을 하니 마음이 설렜습니다. 서울에 도착하니 지하철을 타야 한다고 해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아들이 알려준 대로 지하철을 타고 한참을 가서야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그래, 혜진아. 잘 지냈지? 반찬 가방을 들고 들어가면서 이것저것 설명하려는데 며느리가 콩잎 장아찌가 담긴 통을 열어보더니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예요? 나뭇잎을 어떻게 먹으라고 가져오신 거예요? 아니,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마트 가서 사 드시면 되잖아요. 이런 촌스러운 반찬 누가 먹어요? 요즘에 저는 이런 반찬 못 먹겠어요. 어머님은 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입덧하는 거 아시면서. 아니, 어머님,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냥 평범한 김치나 장조림 같은 거 해오시지. 왜 이런 이상한 걸 가져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시어머님이시라도 이건 좀 그렇죠. 어머님이 이러시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잖아요. 임신한 사람한테 이러시면 어떡해요? 진짜 못 먹겠다니까요? 냄새부터가 아우, 저 역겨워요. 어머님, 이런 거 담그실 시간에 그냥 쉬세요. 아니면 취미생활이라도 하시고. 이런 촌스러운 반찬 누가 먹어요? 저희 엄마도 이런 거 안 해요. 그냥 다 사 먹는다니까요? 어머님도 이제는 좀 시대 흐름을 따라가셔야죠. 그리고 제가 입덧이 심해서 그런 것도 있는데 어머님은 제 마음을 전혀 이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랐잖아요. 이런 시골 음식 저한테 맞을 리가 없잖아요. 뭐라고? 시골 음식이 맞을 리가 없다고? 아니, 내가 네 입맛에 맞추려고 얼마나 연구를 했다고. 너는 내가 왜 이런 반찬을 해왔는지 알기나 해? 임신하면 입덧도 심하고 힘들어서 이런 게 좋다고. 이게 얼마나 귀한 음식인데. 넌 나뭇잎이라고 무시하지만 이거 종수가 되게 좋아해. 우리 동네 사람들은 이 콩잎 장아찌 달라고 난리인데 서울 사람이라고 무시하기는. 너는 도대체 시어머니를 뭘로 보는 거야? 내가 촌스럽고 시골뜨기라서 그래. 그래, 난 시골 사람이야. 근데 그 시골 사람이 널 위해서 이렇게 정성 들이는 거야. 넌 그걸 왜 모르니? 아니, 어머님, 저 이런 거 못 먹어요. 뭘 그렇게 어렵게 만드셨어요? 이런 거 제가 어떻게 먹어요? 그리고 이런 촌스러운 반찬 때문에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아세요? 저번에 친구들이 왔을 때도 냉장고에 이런 게 있어서 얼마나 민망했다고요. 어머님, 혹시 치매라도 걸리신 거 아니에요? 왜 나뭇잎으로 반찬을 만드시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 제가 임신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거 먹었다가 뭐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저는 깨끗한 음식 먹어야 돼요. 마트에서 파는 위생적인 반찬 먹어야 된다고요. 그냥 이런 거 됐어요. 보기만 해도 속이 울렁거리네요. 어머님 정성이고 뭐고 간에 전 이런 거 못 먹어요. 죄송하지만 이건 버릴게요. 네, 그냥 버릴 거예요. 보세요. 이렇게요.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정성 들여 만들고 새벽부터 일어나서 고생해서 가져온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려.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너는 시어머니가 이런 대접 받아도 되는 줄 아는 거야? 내가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런 거야? 아니, 먹기 싫으면 안 먹으면 되지. 왜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 너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짓인지 알기나 해?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 만든 건데. 너는 네 엄마가 해준 음식도 이렇게 쓰레기통에 버리니? 시어머니라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시골 사람이라고 그래? 너 말대로 내가 촌스럽고 구식이라서 그래? 아니, 근데 내가 이런 대접 받으려고 새벽부터 온 거야? 내 자식 잘 되라고 3억을 혼수로 내놓기 전부터 일했어야 했는데 얼마나 잘난 며느리길래 시어머니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려? 넌 이런 게 부끄럽고 창피해? 내가 더 부끄럽다. 이런 며느리 둔 게 부끄러워. 내가 여태껏 봐주고 참은 게 잘못이야. 네가 뭔데 내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려? 아무리 맛이 없어도 아무리 싫어도 시어머니가 정성 들여 만든 거를 너는 진짜 큰 잘못을 한 거야. 내가 이런 며느리 때문에 속상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말로 해야 되나?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어디서 이런 며느리가 다 있어? 그래, 앞으로 해오지 마라 하면 될 것을 내가 자식 준다고 이런 며느리한테 굽실거리고 이제 알았다. 너 같은 며느리 필요 없어. 앞으로 다시는 안 와. 반찬도 안 해올 거고 연락도 안 할 거야. 네가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시골 시어머니 이제 안 올게. 근데 말야, 내 아들은 이런 음식 먹고 자랐어. 근데 의사가 됐어, 의사. 넌 얼마나 잘났다고 이런 음식을 무시해? 너희 친정엄마는 뭐 좋은 것만 해주시나? 난 이제 너랑 말도 하기 싫다. 넌 앞으로 국물도 없어. 종수야. 종수 어딨어? 네 마누라가 지금 뭘 하는지 알아? 이런 며느리한테 속 썩을 줄 알았으면 결혼 안 시켰어. 저는 아들 집을 나와 저희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버스 안에서 눈물이 자꾸 났습니다. 창밖으로 흐르는 풍경이 온통 흐릿했습니다. 내내 가슴이 떨렸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잎 장아찌가 자꾸 눈앞에 아른거렸습니다. 새벽부터 준비한 반찬들, 무거운 가방을 들고 오랜 시간을 간 길. 그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집으로 걸어오는 길, 동네 친구들과 마주치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누구라도 만나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방바닥을 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평생 농사짓고 살면서 이런 수모는 처음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대접을 받으려고 아들을 의사로 키웠나 싶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잡혀서 산다고 생각하니 더욱 서러웠습니다. 손바닥으로 방바닥을 치다가 결국 그대로 드러누웠습니다. 한참을 누워서 울고 또 울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울 안 가야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들이 전화해서 반찬 달라고 해도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시장에 장사가 밀렸다고도 하고 허리가 아프다고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서울 가는 걸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이 반찬 달라고 조르듯 전화를 했습니다. 특히 콩잎 장아찌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너는 정신머리가 있니? 네 마누라가 내 앞에서 콩잎 장아찌 다 버렸는데 그걸 또 해가라고? 내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가져간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렸던 걸 알고도 그런 말을 하니? 너는 그래도 내 아들이야.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며느리는 그렇다 쳐. 서울 사람이니까 시골 음식이 이상했나 보다 하자. 근데 너는 이 음식 먹고 자랐잖아. 그 콩잎 장아찌 먹고 싶다고 투정도 부렸잖아. 그걸 네 마누라가 쓰레기통에 버렸는데 너는 뭐 했어? 네 마누라한테 무슨 말이라도 했니? 엄마가 얼마나 못 볼 꼴 보고 왔는지 알기나 해? 시골 사람이라고 촌스럽다고 무시해도 되는 줄 아나? 내가 왜 거기까지 가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데?
콩잎장아찌가 먹고 싶다고? 너나 가서 네 마누라한테 말해. 내가 왜 또 거기 가서 망신을 당해야 돼? 이제 다시는 전화하지 마. 반찬 해달라는 말도 하지 마. 너희들 호텔이나 가서 먹어. 촌스러운 시골 음식은 잊어버려. 너도 이제 서울 사람 다 됐으니까. 앞으로는 너희 맘대로 살아라. 나는 이제 너희들한테 안 갈 거야. 전화도 하지 마. 반찬 타령도 집어치워. 이후로 아들의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또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나이 들어 힘들다며 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뜻밖에도 며느리가 좋아하더군요. 아싸, 우리 여행이나 가자. 아니면 호텔이나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친정 부모님과 함께 보내면 되겠다. 라면서 기뻐했습니다. 며느리의 말투에서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저도 명절 제사를 지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 해오던 일상에서 벗어나는 게 오히려 편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며느리 눈치를 안 봐도 됐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서울로 가는 버스를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 생활이 생겼습니다. 제 시간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제 앞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장 갈 일이 있어 나갔다가 동네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는 제가 늘 하던 반찬 얘기를 꺼냈습니다. 화순아, 이제 서울은 안 가나 봐. 가기 싫어. 생각만 해도 가슴이 답답해. 그런데 말이야, 화순이 반찬 솜씨가 아까워서 그러는데. 친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시장에 자리 하나가 비었어. 반찬 가게 하나 차리는 게 어때? 순간 가슴이 덜컥했습니다. 내가 무슨 장사를. 난 해본 적도 없는데. 아니, 너가 평생 반찬 만들어 온 거. 그게 장사 경험 아니야? 친구의 말에 잠시 생각이 깊어졌습니다. 근데 자리가 어디라고? 시장 안쪽에 있는 김씨 가게 있잖아. 거기 다음 달에 비운대. 거기? 거기면 사람들이 잘 안 지나다니지 않나? 아니야. 요즘은 안쪽이 더 장사가 잘 된다니까. 월세도 싸고.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 보증금이 500에 월세 50만 원. 생각보다 적은 금액이었습니다.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가능한 금액이었습니다. 화순이 반찬은 우리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 친구의 말이 제 마음 한켠을 건드렸습니다. 내가 장사는 무슨. 또 그런 소리 해. 화순이가 얼마나 솜씨가 좋은데. 집에 돌아와 하루 종일 생각했습니다. 시장 안쪽 그 자리를 눈에 그리며 이리저리 재보았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장사라니 해본 적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생 반찬을 만들어 온 제 손맛만은 자신이 있었습니다. 동네에서는 늘 제 반찬을 칭찬했었지요. 명절 때면 이웃들이 찾아와 반찬을 얻어가곤 했습니다. 문득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잎 장아찌가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버렸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늘 맛있다고 했었지요. 하룻밤, 이틀밤을 뒤척이다 결심을 했습니다. 해보자. 한번 해보자. 아들 생각에 끙끙 앓느니 가게 일로 바쁜 게 나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그 자리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 나갔어. 할 마음이 생겼어. 해볼까 해.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장 안쪽에 조그만 가게를 얻었습니다. 가게를 보러 갔을 때 생각보다 자리가 괜찮아 보였습니다. 안쪽이라 조용하긴 했지만 시장 안에서 반찬 재료를 구하기는 오히려 더 좋을 것 같았습니다. 작지만 깨끗한 가게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 가게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장사가 잘 됐습니다.
콩잎 장아찌를 찾는 손님이 특히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아주머니들이 호기심에 들렀다가 맛을 보고는 깜짝 놀라시더군요. 아니, 이 맛이 우리 시어머니 장아찌 맛이네. 옛날에 먹던 그 맛이 나요.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손님들은 이런 맛있는 시골 반찬을 구경도 못했다며 항상 사갔습니다. 특히 주말이면 서울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어머니, 이런 반찬 서울에서는 돈 주고도 못 사요. 이거 한번 먹어보고 계속 생각나서 또 왔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주말엔 줄을 서는 손님도 생겼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아찌를 사러 오시는 분들 때문에 더 일찍 가게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마을 부녀회에서도 단체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화순 씨, 우리 마을 행사 때 반찬 좀 해주세요. 다른 데서 사면 이 맛이 안 나요. 이웃시장 상인들도 단골이 되었습니다. 아침 장사 시작하기 전에 들러서 반찬 사가는 게 일과가 되었지요. 특히 제가 담그는 마늘종 장아찌와 고추장아찌는 금세 동이 났습니다. 아침에 내놓으면 점심도 안 돼서 다 팔렸습니다. 단골들은 제가 새로 장아찌를 담그면 연락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어머니, 저 단골이에요. 마늘 쫑장아찌 나오면 꼭 연락해 주세요. 고추장아찌는 언제 나와요? 우리 아들이 이거 먹고 싶다고 해서요. 더 이상 서울 며느리 생각에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장을 보고 반찬을 만들고 손님을 맞이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더 맛있는 반찬을 만들어야지 하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닌 제 이름을 가진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면 가슴 한켠이 따뜻해졌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졌던 그 콩잎 장아찌가 이제는 제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반찬통을 정성스레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러워하지 말자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자고. 내 반찬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며느리 하나 날 몰라준다고 서러워할 필요 없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제 가게는 번창해 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집사람이 임신 중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요리를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밥을 시원찮게 먹어요. 어머니 반찬이 먹고 싶네요. 난 이제 반찬 안 해. 어머니 이번만 제발. 내가 반찬 가게 한다는 거 몰랐지? 네? 반찬 가게요. 시장에서 반찬 가게 해. 돈 주고 사 먹어. 어머니. 우리 가게는 택배도 돼. 돈 보내면 반찬 보내줄게. 아니 갑자기 반찬 가게는 어떻게? 네 마누라가 쓰레기통에 버린 그 콩잎 장아찌 여기선 줄 서서 사가. 어머니 그때 일은 죄송해요. 미안하면 돈 주고 사 먹어. 이제 남 반찬 안 해줘. 그래도 어머니가 직접. 내가 왜? 니들 입맛에 맞추려고 이제 안 해. 사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보며 반찬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가게에서 내 이름으로 당당하게 팔면 되니까요. 가게가 더욱 번창하여 이제는 직원이 7명이 되었습니다. 처음엔 반찬 하나하나 제가 직접 만들었는데 이제는 혼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손님이 많아졌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을 1명, 2명 모셔왔습니다. 제 손맛을 똑같이 내려면 시간이 좀 걸렸지만 이제는 제법 손발이 맞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반찬을 만들어도 수요를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콩잎장아찌 다 팔렸어요? 내일 아침에 와보세요. 아침 몇 시에 오면 될까요? 일찍 오셔도 줄 서야 해요. 가게 문을 열기도 전에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근 식당에서도 제 반찬을 납품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화순 씨 반찬이면 우리 식당 손님들이 좋아할 것 같아서요. 이 맛은 정말 어디서도 못 먹어봤어요. 너무 엘레강스해요. 한 식당, 두 식당.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이 늘어났습니다. 70이 넘어 시작한 사업이 대박이 난 거지요. 처음에는 겁도 났고 망설여졌던 일이었는데 이제는 매일 아침이 설렙니다. 동네 어르신들은 저를 보며 대단하다고 합니다. 나이 들어서도 저렇게 열심히 하시니 우리도 힘이 나요. 화순 씨 보면 우리도 뭐라도 해볼까 하는 용기가 생겨. 젊은 사람들은 SNS에 제 가게를 소개하며 진정한 로컬 맛집이라고 하더군요.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가고 어떤 분들은 제가 반찬 만드는 모습도 찍어갔습니다. 어머니, 이거 유튜브에 올려도 될까요? 할머니의 손맛이 살아있는 진짜 로컬 맛집이에요. 이런 맛집이 우리 동네에 있다는 게 자랑스러워요. 처음에는 그게 뭔지도 몰랐는데 이제는 그런 게 장사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서울에서도 일부러 찾아오는 손님이 늘었습니다. 주말이면 서울 차들이 시장 앞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머니, 인터넷 보고 왔어요. 서울에서는 이런 맛을 못 찾겠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집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아들과 며느리가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뒤에 숨어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저희가 할 말이 있어서요. 직원들을 먼저 보냈습니다. 셋이 마주 앉았는데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바빠서 시간 없어. 용건만 말해. 어머니, 저개원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병원 자리를 알아봤는데 돈이 조금 모자라서. 말꼬리를 흐리는 아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 가슴에서 화가 올라왔습니다. 돈? 돈 빌리러 왔다고? 어머님, 저희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서. 며느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병원이 잘 되면 곧 갚을 수 있어요. 이제 와서 왜? 내가 누군데? 어머니, 난 이제 너희한테 줄 돈 없어. 한 푼도 없어. 어머님, 제발. 니들이 나를 뭘로 보는 거야? 돈줄로 보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그동안 내가 너희한테 얼마나 퍼줬는데. 어머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죄송했다고? 지금 와서?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내가 정성 들여 만든 반찬을 쓰레기통에 버릴 때는 그런 생각 안 났지? 그때는 제가 잘못. 이제 와서 돈이 필요하니까 찾아온 거야?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정말 죄송해요.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나는 이제 너희들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어머니, 제발요. 각자 잘 살아. 난 이제 내 인생 찾았으니까. 어머님, 너희는 이제 국물도 없어.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아들이 무릎까지 꿇으려 했습니다. 그만해. 더 이상 구걸하지 마. 어머니, 나가. 이제 가게 문 닫아야 해. 어머님, 저희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어요. 반성? 돈이 필요해서 하는 반성이잖아. 아니에요. 너희가 언제 날 생각해 준 적 있어? 내가 서러울 때 너희가 있었어? 죄송합니다. 이제 와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어. 어머니, 저희 진짜 절실해서. 나도 절실했어. 내 자식 키우느라, 며느리 눈치 보느라 얼마나 절실했는지. 어머님, 이제는 지긋지긋해. 너희들 얼굴 보기도 싫어. 저희가 잘못했어요. 정말. 이번 한 번만. 나가. 더 이상 오지 마. 어머니, 난 이제 너희 어머니 아니야. 그냥 반찬 가게 하는 할머니일 뿐이야. 제발요. 돈 필요하면 은행 가. 나는 이제 너희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을 더 앉아 있었지만 저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일어섰고 며느리는 끝까지 흐느끼며 나갔습니다.
문을 닫고 의자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때입니다. 더 이상 죽을 때까지 자식 뒷바라지하는 어머니로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나간 후 가게 안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이제야 정말 자유로워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하나 더 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시장 입구 쪽으로요. 처음 시작했던 안쪽 가게로는 늘어나는 손님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아침부터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때문에 다른 가게 영업에도 지장이 생길 정도였으니까요. 특히 콩잎 장아찌는 예약제로 판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찾으셨기 때문입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큰 마트에서도 입점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화순 어머니 반찬 코너를 따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대형마트에 들어오시면 더 큰 돈을 버실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저는 시장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제가 성공했고 이곳이 제 터전이니까요. 이 시장의 사람들이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 때 이 시장이 저를 붙잡아 주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는 제가 시장의 브랜드가 되었다며 좋아합니다. 덕분에 시장을 찾는 손님도 늘었다고 하더군요. 새로 낸 가게도 잘 되리라 믿습니다. 이제 저는 73세의 나이가 아닌 한 사업체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시장 안쪽 작은 가게에서 시작한 제 가게는 이제 2개가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이 없습니다. 손주 얼굴을 보고 싶을 때도 있지만 이제는 그런 그리움도 익숙해졌습니다. 돈 빌리러 왔던 그날 이후 더 이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편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굽실거리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의 눈치도 안 봐도 됩니다. 제 인생의 주인공은 저 자신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잎 장아찌가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는 그 콩잎 장아찌를 사러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옵니다. 누군가의 시어머니가 아닌 당당한 사업가로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시어머니라는 무게를 내려놓으니 제 삶이 보이더군요. 며느리에게 버림받은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저를 자유롭게 했습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진 콩잎 장아찌처럼 제 자존심도 함께 버려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었네요. 봄날 이른 아침 시장 문을 열 때마다 행복합니다. 반찬통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처럼 제 마음도 따뜻해집니다. 장아찌 담그는 손끝에 절여진 세월이 묻어납니다. 매일 아침 빨간 앞치마를 매면서 다짐합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시장 골목에 울리는 제 발자국 소리가 경쾌합니다. 반찬통마다 담긴 것은 정성만이 아닌 제 자부심입니다. 70평생 살아오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내 안에 있었다는 걸. 누군가를 신경 쓰면서 살지 않고 그저 내 길을 가면 된다는 걸.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버려질 때가 아닌 시작할 때라는 걸. 저는 올해 70살 김수철이라고 합니다. 40년이 넘도록 도배 일을 해온 베테랑 장인이지요. 제 아들 성태와 며느리가 사는 집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세요? 아들놈이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대답했죠. 걱정 마라. 내 몸 하나 건사하는 게 편해.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 일거리가 없어서 집에서 쉬고 있었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들어온 게 뭔지 아십니까? 며느리가 집에서 빈둥대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휴가인가 싶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이상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나와 쓰레기를 버리고 편의점에서 군것질거리를 사들고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아들아, 며느리는 요즘 일 안 나가나? 네, 아버지. 회사를 그만뒀대요. 다른 일자리 알아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놈의 대답이 영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며칠 동안 지켜봤습니다. 아들놈은 아침 일찍 나가 밤늦게 들어오는데 며느리는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거예요. 창문으로 보이는 TV 불빛이 하루 종일 깜빡거리더라고요. 아이고, 세상 좋아졌네. 젊은 것들은 놀고 먹기만 하나.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젊은 시절이 떠올랐어요. 아내와 함께 밤낮 없이 일하며 아들을 키웠던 시절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참 행복했어요. 할아버지, 뭐 생각하세요? 옆집 청년이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젊었을 때 생각하고 있었단다. 할아버지도 젊었던 적 있어요? 야, 이 녀석아, 나도 한때는 청년이었다고. 청년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결심이 섰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우리 며느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것 같았거든요. 젊은 나이에 그렇게 놀고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한번 며느리를 찾아가 봐야겠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설렘을 안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며느리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동네 빵집에 들러 빵을 샀습니다. 아침도 안 먹었겠지 하는 생각에 며느리 목까지 사들고 갔죠. 문을 두드리자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잠옷 차림이었고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였습니다. 아버님, 웬일이세요? 잠깐 얘기 좀 하자꾸나. 네. 네. 들어오세요. 며느리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TV가 켜져 있었고 소파에는 과자 봉지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아침 먹었니? 아직이요. 그래서 사왔다. 같이 먹자. 우리는 조용히 빵을 먹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어색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나랑 같이 나가볼래? 제 말에 며느리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어디로 가시는 건데요? 알면 뭐 하겠니? 그냥 따라와 봐. 하지만 저는 아직 씻지도 않았고. 괜찮다. 그냥 이대로 가자. 며느리는 망설이는 듯 했지만 결국 저를 따라 나섰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저는 며느리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긴장한 듯 보였지만 한편으로는 호기심도 보였습니다. 아버님,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면 돼. 인내심도 없구먼. 죄송해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한 건 좋은 거다. 그 마음 잃지 말거라. 얼마 후 우리는 제가 일하는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건물 앞에 멈춰 서서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자, 도착했다. 여긴 어디예요? 내가 오늘 일할 곳이란다.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몰랐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여기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들어가 보면 알게 될 거야. 네, 들어가요? 그래, 뭐가 무서워? 괴물이라도 있을까봐. 우리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벽지가 벗겨진 방들이 보였고 여기저기 공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주변을 둘러보며 놀란 눈치였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도배 도구들이지. 내가 40년 넘게 해온 일이란다. 40년이요? 와,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저 살아온 거지. 며느리의 얼굴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님이 이런 일을 40년이나 하셨다고요? 그래, 놀랍지. 70살 먹은 나도 이렇게 일하는데. 넌 왜 집에서 놀기만 하니?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하면서도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게. 저는. 설명할 필요 없다. 그냥 보고 있어. 저는 도배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벽지를 떼어내고 새 벽지를 붙이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생각보다 힘들어 보이네요. 그래, 쉬운 일은 아니지. 하지만 보람차단다. 어떤 점에서 보람을 느끼세요? 낡고 지저분했던 벽이 새 것처럼 변하는 걸 보면 기분이 좋아. 마치 인생의 새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달까. 일을 하면서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에게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불을 바르고 벽지를 붙이는 거야. 주름이 생기지 않게 조심해야 해. 와, 정말 섬세한 작업이네요. 그래. 참을성도 필요하고 손재주도 있어야 해. 저는 그런 거 없는데. 에이, 해보지도 않고 그런 소리 하지 마. 누구나 처음엔 서툴러.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눈빛이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처음에 당혹감은 사라지고 대신 호기심과 존경심이 깃든 듯 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이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일을 멈추고 며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은 거니? 네, 배우고 싶어요. 왜? 글쎄요, 아버님이 하시는 걸 보니 뭔가 의미 있어 보여서요.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그래, 그럼 이리 와봐. 너가 한번 해볼래? 정말요? 제가 해도 돼요? 물론이지. 배우는 건 언제나 좋은 거야.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제가 건넨 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천천히 해봐. 서두르지 말고. 아, 벽지가 찢어졌어요. 괜찮아. 다시 해보렴. 며느리의 손놀림은 서툴렀지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옆에서 조용히 지켜보며 가끔씩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아이고, 힘들어요. 그래. 처음엔 다 그래. 하지만 점점 나아질 거야. 아버님은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건 긴 이야기란다. 나중에 천천히 들려줄게. 그렇게 우리는 함께 일을 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에 땀이 맺혔지만 그 눈빛은 점점 밝아졌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일하시는 걸 보니 정말 대단하세요. 뭐가 대단해. 그저 살아가는 거지.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러워요. 허허, 며느리한테 이런 말 들으니 쑥스럽구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가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고마워, 며느리야. 오늘 와줘서. 아니에요. 제가 고마워요. 이런 걸 보여주셔서. 너가 배우고 싶다면 언제든 가르쳐 줄게. 정말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게 뭐가 있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 할 수 있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내일도 와도 될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언제든 와. 근데 아버님, 우리 오늘 점심은 언제 먹었죠? 허허, 일하다 보니 까먹었구나.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네, 좋아요. 우리는 동네 식당에 들러 따뜻한 국밥을 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며느리와 이렇게 대화를 나누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제가 오늘 많이 서툴렀죠? 아니다. 처음치고는 잘했어. 정말요? 과찬이세요. 거짓말할 나이는 지났다. 진심이야. 며느리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와 누웠을 때 저는 오늘 하루를 되새겨 보았습니다. 며느리의 변화하는 모습, 그리고 제 마음에 피어난 새로운 희망.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마지막으로 든 생각. 내일은 어떤 날이 될까? 며느리가 정말 올까? 올 거야. 그 눈빛을 보니 분명 올 거야. 기대감을 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졌습니다. 다음 날 며느리가 정말로 왔습니다. 아침 일찍 문을 두드리더니 아버님, 저 왔어요. 라고 하더군요. 제 눈에는 그 모습이 꽤나 기특해 보였습니다. 어서 와라. 오늘은 뭘 배우고 싶니? 어제 하던 거 이어서 해볼게요. 그래, 그럼 시작해볼까? 며느리는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벽지를 붙이다 주름이 생기기도 하고 가끔은 찢어지기도 했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도전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아이고, 또 망쳤네요. 괜찮다. 다시 해보렴. 이번엔 이렇게 해봐. 네, 알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며느리의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엉망이던 벽지가 점점 반듯하게 붙었죠.
어머, 이번엔 잘 됐어요. 그래, 아주 잘했어. 솜씨가 날로 늘어나는구나. 정말요? 제가 잘하고 있나요? 그럼 내가 언제 거짓말을 했니? 며느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가 혼자 한 작업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걸 너가 했다고? 네, 어젯밤에 머릿속으로 조금 연습해봤어요. 어때요? 아주 잘했구나. 이 정도면 프로 못지않아. 며느리의 손재주가 정말 뛰어났습니다. 도배를 깔끔하게 잘하는 걸 보니 숨겨진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아버님,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건가요? 그래, 너의 재능이 대단해. 이렇게 빨리 배우다니. 와, 정말요? 기뻐요. 며느리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제 더 어려운 기술을 가르쳐 줄까? 네, 꼭 배우고 싶어요. 좋아.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 저는 며느리에게 더 많은 기술을 전수해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패턴 매칭, 코너 작업, 천장 도배 등 고급 기술들을 하나씩 가르쳐 주었죠. 이렇게 하면 무늬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야. 와, 신기해요. 마치 퍼즐 맞추기 같아요. 그래, 도배는 예술이기도 하지.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환상의 콤비가 되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도구를 건네주고 저는 며느리의 작업을 보완해주며 서로 호흡을 맞춰갔죠. 아버님, 이 부분은 제가 할게요. 그래, 나는 이쪽을 마무리할게. 네, 알겠어요.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성격, 취향, 그리고 고민들도 알게 되었죠. 아버님, 사실 저 직장 그만두고 너무 우울했어요.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네, 그런데 이렇게 일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일이란 게 그래. 보람을 느끼면 삶의 의미도 찾게 되지. 가족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며느리가 저에 대해 알게 되면서 아들과도 대화가 늘어났더군요. 아버님, 오늘 성태랑 아버님 얘기 많이 했어요. 그래, 뭐라고 하디? 아버님이 대단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동감이에요. 허허, 나야 뭐 평범한 사람인데. 며느리는 일의 즐거움을 알게 되었고 자신의 능력도 발견했습니다. 이제는 제 도움 없이도 혼자서 완벽하게 일을 해내더군요. 아버님, 제가 혼자 해봐도 될까요? 그래, 한번 해보렴. 와, 제가 했어요. 어때요? 완벽해. 이제 너도 프로야. 며느리의 얼굴에서 자신감이 넘쳐 흘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도 뿌듯해졌습니다. 고마워요, 아버님.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아니다. 너가 열심히 한 거지. 그래도 아버님이 아니었다면. 자, 이제 그만. 우리 일이나 마저 하자꾸나.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함께 일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동료이자 가족이 되었습니다. 며느리의 변화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늦잠 자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새벽부터 일어나 하루를 준비하더군요. 어느 날 아들 성태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도대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냐? 와이프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성태의 얼굴에는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저 일할 기회를 줬을 뿐이야. 정말 감사해요, 아버지. 집안 분위기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에는 TV 소리만 들리던 집에서 이제는 웃음소리가 가득합니다. 아버님, 저희 왔어요. 오늘 저녁은 제가 준비할게요. 오, 그래? 뭘 해줄 거니? 비밀이에요. 기대하세요. 며느리가 요리하는 동안 성태와 저는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와이프가 요즘 일에 대해 열정적으로 얘기해요. 그래, 며느리가 재능이 있더구나. 네, 정말 놀랐어요. 이렇게 변할 줄이야. 식탁에 둘러앉아 며느리가 만든 요리를 먹으며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다. 정말요? 다행이에요. 그래, 음식 맛이 점점 늘어나는구나. 아버님 덕분이에요. 이제 뭐든 열심히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아버님, 우리 가족 사진 한 장 찍을까요? 그래, 좋지. 처음으로 찍은 가족 사진에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제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혼자 맡은 첫 현장이에요. 어때요? 완벽하구나. 너가 자랑스럽다. 정말요? 와, 기뻐요. 그녀의 눈빛에서 자신감과 열정이 넘쳐났습니다. 이런 며느리를 보고 있자니 제 마음도 뿌듯해졌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며느리의 도배 실력이 동네에 소문나기 시작했습니다. 김할배, 며느리 소문 들었소. 우리 집도 좀 봐주면 안 되겠소? 그래요, 어르신. 한번 와서 볼게요. 일거리가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아버님, 이대로 가다간 일을 다 못 해낼 것 같아요.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단다. 어떡하죠? 우리 사업을 좀 키워볼까? 우리는 함께 의논하여 사업 확장을 결정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하고 장비도 새로 구입했죠. 와, 아버님, 이제 우리 가게가 생겼네요. 그래, 꿈만 같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버님 덕분이에요. 아니다. 이건 다 너의 노력의 결과야.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우리는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제 며느리는 동네에서 알아주는 실력자가 되었죠. 자, 이번 달 실적이야. 어때? 괜찮지? 와, 정말 대단해요. 우리가 이만큼이나 했다니? 그래, 너 덕분이야. 아니에요. 우리 덕분이죠? 며느리는 이제 자신의 일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일을 준비하고 밤늦게까지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대단해 보였습니다. 여보, 이제 그만 자. 내일 또 일찍 일어나야 하잖아. 응, 곧 갈게. 이것만 마무리하고. 예전에 TV 앞에서 하루를 보내던 그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열정 넘치는 당당한 여성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아버님, 이번에 새로운 기술을 배워왔어요. 한번 보세요. 오, 이거 멋진데. 어디서 배웠니? 인터넷으로요. 요즘은 온라인 강의도 많더라고요. 그녀의 끊임없는 자기 발전 노력을 보며 저는 더욱 뿌듯해졌습니다. 며느리야, 너가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버님, 처음엔 그저 놀기만 하던 너가 이렇게 멋진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니? 모두 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아니다. 넌 그저 숨겨진 너의 재능을 발견한 것뿐이야.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단순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닌 서로를 존중하는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가서 쉬어라.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테니. 네.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며느리가 돌아간 후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달빛이 어둠을 가르며 내리쬐는 밤하늘은 마치 제 인생을 비추는 듯 했습니다.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은 없구나.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지. 시간이라는 붓이 그린 그림 속에서 우리는 모두 작은 점들이겠지요. 때로는 흐릿하고 때로는 선명한 그 점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그려냅니다. 어떤 이의 점은 크고 눈부시지만 어떤 이의 점은 작고 희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점들이 모여 아름다운 그림을 완성하는 법입니다. 며느리는 잠자던 씨앗이었고 제가 준 기회는 그저 작은 물방울이었을 뿐입니다. 메마른 땅에 떨어진 그 한 방울의 물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누가 알았을까요? 그 씨앗은 스스로의 힘으로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웠지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잠재력이 이렇게 아름답게 꽃 피울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인생이란 참으로 신비롭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파도가 되어 돌아올지 누가 알겠습니까? 작은 돌멩이 하나가 잔잔한 호수에 던져지면 그 파문은 어디까지 퍼져나갈까요? 우리의 작은 행동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 아름다움이 아닐까요? 창밖의 별들이 속삭이는 듯 합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별이 되었다고. 어둠 속에서 빛나는 작은 별들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 생각과 함께 저는 오늘도 행복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기대며 오늘 하루를 되새겨 봅니다. 며느리의 밝아진 얼굴, 아들의 고마워하는 눈빛, 그리고 제 가슴에 가득 찬 뿌듯함. 이 모든 것들이 제 인생의 한 페이지를 아름답게 수놓고 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기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쩌면 그 기적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작은 친절, 따뜻한 미소, 그리고 누군가를 믿어주는 마음. 이런 것들이 모여 우리의 일상을 기적으로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눈을 감으며 저는 꿈속에서도 미소 짓습니다. 내일의 태양이 떠오르면 또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